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 상공입니다. 선한 의지 이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본인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뭘 몰라서 비판하는 거다라는 식의 언급에서 국민 여러분이 뭘 모르지만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바뀐 정도네요. 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통섭하십시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어제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병우가 구속됐을까요? 아니면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을까요? 기자들이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오는 우병우에게 최순실을 여전히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모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최순실을 모르다니. 박관천도 아는 최순실을. 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또 본인의 장모도 알고 본인 장모의 골프장도 드나든 최순실인데 또 최순실 비리를 감추려고 개헌 바람잡이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모른다고? 아, 혹시 개명한 이름 최서원을 아느냐 이렇게 안 물어봐서 모른다고 한 걸까요?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재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 등이 구상했던 사드 반대 당론 철회는 무산된 셈입니다. 안철수 의원, 김정남이 죽으니까 사드 반대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사드가 있었다면 김정남이 안 죽었을까요? 또 김정남이 살아있었다면 사드가 불필요했을까요? 요란하게 제일 먼저 사드 반대 캠프를 차리더니 이번에도 여지없이 철수하는 모양입니다. 광고 들은 뒤 뉴스는 현장이다에서 뵙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낸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자, 광고주와 만나는 아주 신나는 시간입니다. 자, 비타샵의 오은석 대표 만나겠습니다. 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 신나하십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리 비타샵의 대표 상품, 다이어트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무슨 스무디지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입니다. 아,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네. 이거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은 맞아요? 네. 뭐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든지, 뭐 음식 양을 좀 줄여야 한다든지, 뭐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 맞는 말씀이고요.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 그린 스무디라는 것이 예. 칼로리는 적절하지만 예. 우리가 꼭 필요한 예.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예. 아주 든든하고 그리고 식사 욕구도 좀 줄어들면서 그리고 다이어트 시 혹시라도 줄 수 있는 근육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그런 스무디거든요. 예. 그러므로 당연하게 이거를 하루 한두 끼 바꿔 드시면 아주 그렇게 힘들지 않게 식이요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이제 이걸 의존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술을 뭐 많이 드신다든지 일반 식사를 지나치게 과식을 한다든지 또 어떤 태도의 변화, 생활의 변화 없이 간식도 마음껏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또 좋지는 않겠죠. 예. 네,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와 함께 활용을 하시면 더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 시간에 항상 다이어트와 네.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꼭 필요한 운동, 다이어트 시 올 수 있는 근손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손실. 네, 근육이 손실되는 부분. 예를 들면 깁스를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으면 근육이 줄어들어서 다리가 가늘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운동을 안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당연하게 근손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3가지 운동, 뭐 코어 운동과 하체 운동,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비타샵에 오시면 저희가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은 식이와 관련된 팁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식이, 먹는 거. 식이요법. 네, 예. 저희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겠죠. 예. 뭐 믹서기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네. 물론 불편하시면 저희 걸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요즘 보면 유기농 케일이라든지 유기농 쌈야채가 매우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를 일단 택배를 시킵니다. 그리고 뭐 냉동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택배를 시킵니다. 요즘 뭐 딸기가 제철이므로 신선한 딸기를 저는 쓰기도 하죠. 예. 그리고 바나나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린 스무디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이 채소하고 바나나 한 반 개나 1개, 그리고 딸기 같은 걸 조금 섞으면 예. 일반적인 그린 스무디가 됩니다. 거기에 물을 좀 부어서 믹서기로 돌려버리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아닙니까? 예. 이 상태로는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먹으면 근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단백질을 한 스푼 정도를 넣어주시면 그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가 되는 것이죠. 예, 단백질. 우유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몬드라든지 이런 견과류 같은 걸 함께 갈아 넣어서 드시면 어느 정도는 보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걸 좀 추천드리고 드시는 시간은 점심에 과식을 했을 때 저녁을 그걸로 먹는다든지 혹은 전날 저녁에 회식을 했을 때 예. 다음날 아침을 냉장고에서 채소하고 바나나하고 같이 단백질 같은 거 좀 꺼내가지고 같이 물을 넣어서 혹은 예. 우유를 넣어서 갈아 드시면 예. 체중이 늘 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식이요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네. 이렇게 뭐 매뉴얼대로 하면 참 좋을 텐데 매뉴얼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맞습니다.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날 저녁에 거하게 회식을 했습니다. 술, 네. 고기를 그야말로 처먹었어요. 네. 그 이튿날은 어떻게 식이를 해야 되는지 그거 네. 한번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소법이라고 제가 예. 항상 말씀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다음 주에 재밌게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은석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오늘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사당 대표가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영수 특별검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직권상정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특검 수사는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은
새로운 수사 사실, 요인이 발생했고 그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면 법대로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황교안 대행은 검사, 검사장, 고검장, 법무부 장관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수사를 할 때 미진했으면 또 추가 수사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수사기간을 연장해서 철저히 수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과 수사가 미진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대행께 요구했다고 하면 반드시 즉각 황교안 대행은 연장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황교안 대행이 이러한 것을 미적거리고 또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황교안 대행의 과거 검사 재직 때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사야당 대표들이 당면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황교안 대행 승인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모였습니다. 특검 연장은 국민 80%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자유당은 마음대로 국민을 무시하고 당론으로 특검 연장 안 된다라고 했지만 5개의 정당 중에 4개 정당은 국민 뜻과 똑같이 우리 정당의 80%가 국민 의사와 일치되게 특검 연장을 바라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병국 대표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악수 한번 다시. 네. 국민들은 완전한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 연장은 완전한 적폐 청산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막는다면 적폐 청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다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해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황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피의자이자 공범으로 기록 지목된 이 상황에서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황 대행 역시 똑같은 공범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 연장은 적폐 청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법 제정 당시에 120일의 시간은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된 수사 기간입니다. 특검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은 절차적 의무이지 대통령의 재량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 만큼 황교안 권한 대행은 지체 없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야사당은 특검 연장과 조기 탄핵을 위해 다시 한번 강력한 공조의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직권상정을 비롯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폐 청산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만약에 거부한다면은 우선 적폐 청산,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오히려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은폐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공범임을 자백하는 일입니다. 과거 반민특위 해체처럼 거기에 버금가는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특검 수사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오늘까지 입장을 내지 않아 사실상 거부한다면 국회에서 24일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결단이 필요합니다.
법리적인 법리 작고 해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법은 국회 자율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측 대리인단의 탄핵 심판 지연 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측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박근혜 측 대리인단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안으로 변론을 마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국민의당 양승필 대변인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침대 축구가 도를 넘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의 태극기 퍼포먼스에 이어 어제는 김평우 변호사가 당뇨병을 핑계로 법정에서 밥을 찾았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시간을 지역히기 위한 침대 축구는 인지상정일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다루는 헌재 심판정에서 노골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비신사적인 반칙 행위에 헛웃음이 나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헌재가 이에 휘둘리지 않고 그때그때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꺼내든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의 침대 축구는 안 됩니다. 국민을 뒷목 잡게 한 대통령 측의 억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미 대통령 측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중에는 대통령 대리인으로서, 주말에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애타는 심정은 알겠지만 법조계 원로로서 최소한 재판정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헌재는 부디 계획한 대로 이번 주 안에 변론을 마치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주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가 지정한 날짜에 출석해 신문에 응해야 한다. 어제 박 대통령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대통령은 재판정에 나와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응하겠다고 약속했던 검찰 수사도, 특검 수사도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헌재 심판에서도 무더기 증인 신청, 사건과 관련 없는 지역적인 문제 제기 등 온갖 구차한 방법으로 시간만 지연시켜왔다. 때문에 탄핵 심판을 미루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대통령 출석 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제 열린 탄핵 심판 15차 변론에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확정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대리인단의 시간 끌기 작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날짜에 출석해 탄핵 소추위원들과 재판관들의 신문에 응하는 것뿐이다.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하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가 하야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한 송영길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 탄핵 심판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 예. 박 대통령이 이제 최후 변론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 2월 25일을 기점을 전후해서 지금 탄핵 심판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를 선언할 것이다, 사퇴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들으신 바나 혹시 전망하시는 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은 될 것입니다. 하야 선언해도 헌법재판은 그냥 갑니까? 제
저도 법률가로서 네. 이 중대한 헌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네. 다음에 대통령이 되신 분한테도 경각심을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어떤 것이 헌법적 가치인가를 선언하는 의미에서라도 네.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헌법재판 결정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노와 함께 불안이 있잖아요. 네. 경제도 안 좋지. 지금 또 뭐 이번에 김정남 피살 남북관계 어떻게 보면 돌팔이 의사한테 맡겨놨더니 이제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네. 빨리 제대로 된 의사로 바꿔서 이 환자를 살려야 될 시점에 네. 내가 돌팔이가 아니다, 의사 자격이 있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네. 즉각 저는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해서 최후 변론만 하고 그 재판관들이나 그 소추위원단의 질문 안 받고 그냥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시대 왕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는 왕이라 할지라도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3사가 바로 왕에게 질책을 하고 아니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비들은 상소문을 왕에게 보내면 왕이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직접 질문할 수가 없죠. 춘추관 기자들도 꿀먹은 버리가 돼서 국민이 알고 싶은 것 질문도 못합니다. 7시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질문 한번 해본 기자가 있었습니까? 이게 과연 기자입니까? 네. 검사가 불러서 대면 조사해도 안 하겠다 그러고 특검이 불러도 안 하겠다 그러고 헌재까지 와서 헌법재판관이 질문을 하겠다 그래도 거부하고 자기 진술만 하고 가겠다. 네. 이게 무슨 영국 여왕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뭔가 좀 무슨 법 위에 사는 무슨 치해법관에 있는 사람 같아요. 네. 당연히 와서 검찰 조사를 받고 질문을 받아야죠. 네. 왜 정규제 TV만 불러서 자기 혼자만 일방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런 대통령. 네. 국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분노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이 헌법재판소를 연대한다? 저는 단호하게 결정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에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 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또한 수요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일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박주민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출석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표명하느냐 아니면 재판관들의 질문, 신문을 받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네. 질문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헌재 입장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신문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예. 그리고 나니까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그 답변, 헌재에 신문할 수 있다는 답변을 가지고 대통령 측과 출석 여부를 조율하겠다라고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왜 이 신문을 거부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나와서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만 쭉 이야기할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신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또는 의도치 않은 말을 하거나 또는 소송 전략에 위배되는 말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재판관으로부터 직접 신문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도 출석할까요? 사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래 이제 대통령 출석 여부를 저울질해왔던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것은 절차 지연 효과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지금 재판관이 절차 지연을 그 전략에 따라서 실제로 절차를 늦춰줄 것인지 예. 이 여부가 좀 명확하지 않고
설사 늦춰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늦춰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목적이 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 반면에 출근해서 신문을 받아내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많을 수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출석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내일 모레까지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아무튼 결론을 내려라라고 요구한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22일 날 만약 대통령은 이래서 출석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냥 24일 최종 변론으로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마지막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고, 뿐 아니라 대통령 측은 고영태 증인 신청, 또 고영태 녹음 파일 수천 개, 계속 그걸 요구했는데 다 거부당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고영태가 꼭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고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이미 3차례 그 증인으로 채택해서 기일을 지정했고, 소환을 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 안 됐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이미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이건 번복의 여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늘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소속 윤종호 의원 그리고 김종훈 의원 국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백남기 농민 특검법의 개혁 입법 그리고 현 특검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에게 입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무소속 윤종호 의원 그리고 김종훈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개혁입법 촉구, 특검 연장, 2.1국회 처리가 촛불 시민들의 명령입니다. 1,000만이 넘는 촛불 시민들이 작년 10월부터 해를 넘기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게이트와 헌정윤리를 지켜본 국민들은 탄핵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누적된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민보다 자본과 권력을 강화하는 현재의 사회 구조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해존순으로 대변되는 극단적인 차별도 특권과 비리가 판치는 양극화도 극복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넉 달이 넘도록 날선 겨울바람을 맞으며 길거리에서 촛불을 밝혀온 국민들은 간절하게 사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특검을 도입해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자행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물꼬를 튼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이 명령한 사회구조 개혁은 여전히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연장, 고위공직 비리수사처 신설 등 상식적인 법조차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개혁과제를 시작조차 못한 채 대선에 돌입하고 자기 정부가 시급한 개혁과제들을 처리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압도적 국민들이 명령한 적폐청산에 국회와 정당, 대선 주자들이 제대로 하답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목표로 소집된 1월 국회를 돌아보십시오. 현 상태로는 2월 국회 역시 최소한의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국회가 끝난다면 수천만 민심은 큰 좌절과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2월 국회는 촛불민심과 각계 노동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6대 긴급 현안인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 백남기 농민특검, 사드 한국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 퇴출제 중단, 언론장악 금지법과 함께 노동개혁, 경제민주화 과제인 최저임금법 개정,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법 처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특검기간 연장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연장을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이자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저 윤종호 의원과 김종훈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부터 적폐청산과 시급한 개혁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은 그동안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약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추진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월 국회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이 처리될 수 있게 힘을 쏟는 정당,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농성을 하는 무소속 두 의원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월 국회에서 몇 달간 차디찬 광장에서 우리 촛불 시민들이 명령한 청산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차가운 겨울 길바닥이 뜨거운 용광로가 될 수 있게 뜻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호!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이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사기를 쳐? 아유, 정병장님,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네, 존바라요. 벌써 다들 재밌다고 난린데. 아씨, 나만 못 봤잖아. 괜찮아요. 존바라 TV 구독만 해두면 올라올 때마다 알려주거든요. 그래? 완전 짱이네. 뭐 어떻게 하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야, 그건 또 얼마냐? 공짜예요. 와씨, 야, 그럼 구독 안 하면 완전히. 왜 말하다 마세요? 아, 저번에 X이라 그래서 욕먹었어. 또 했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우사인 볼트, 그 힘의 원천이 뭔지 아시나요? 정도 원마? 그렇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풍부해서 여성의 노화 예방은 물론 피로와 음주 속쓰림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이게 천연 도핑이었군요. 한강 일대에서 농장직인 농민 이정도가 직접 재배했습니다. 이정도가 만든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로 검색해 주시고요. 전화 080-777-6776 080-777-6776.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이번 주도 인과 창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창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롱둥이 인사드린다고 봐요. 연세에 걸맞지 않게 귀염둥이, 재롱둥이가 뭡니까? 대전환의 시대, 21세기 지성다운 표현인데, 하여간 20세기에 머무는 지성이 뭘 알겠냐마는, 지금 지성이라고 했습니까? 건성의 반대말 지성? 창 선배님, 아재 개그 그만하세요. 애들이 시겁해요. 그럴까? 근데 강남대 나와서도 지성 소리를 듣나?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취소. 지성이라고도 말할 가치조차 없는 새끼라고 봐요. 저 똥보 말이에요. 시작부터 지랄이십니까? 자, 그리고 창님, 방금 인님이 창님에게 창 선배님이라고 했는데 이젠 후배로 받아주시는 겁니까?
아이고, 내가 그냥 넘어갔구만. 응? 한마디로 족가는 소리지. 어이 형씨, 어떻게 나한테 선배라고 하나? 나는 댁 같은 후배를 둔 적이 없다고. 그 인생 선배라고 했어요. 누가 학교 선배래요? 그 출신 학교에 따라서 인간의 격이 다른데, 이것 봐 형씨, 당신은 나이만 많으면 무조건 선배인가? 오, 나는 반댈세. 시작부터 학교 얘기 또, 아이고 진짜 짜증나지 않으세요? 어이 씨발, 아니 학벌이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인데, 그게 왜 짜증이 나나? 그 괜히 후진 학교 나온 거 감추고 싶어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내 파트너로 격에 맞는 사람을 붙여줘. 외대 출신 말고. 그 형씨, 지금 지지하시는 대선 후보 후배죠? 그 후배가 몇 %입니까? 저는 20% 돌파했다고 봐요. 근데 형씨 후배는 5%나 넘나요? 그 좋은 학교 나와서 판세를 어떻게 그 모양으로 읽습니까? 예? 자자, 그만하시고요. 오늘 나오신 두 분은 정치의 달인인 만큼 한참 정치권의 쟁점인 특검 연장안에 대한 견해 들려주시겠습니까? 그 삼성 빼놓고 나머지 대기업들의 뇌물 제공, 이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지요. 특검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박근혜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 그렇게 청와대가 방해하고 차단하면 특검이 방해당하고 차단당해야 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반드시 특검은 연장돼야 합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박근혜 최순실적 증인들은 온갖 방법으로 진실을 덮고 있는데, 황교안도 그 박자에 춤을 추고 있는 거지. 하여간 이 악귀들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보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수사를 방해하는 박근혜, 이 박근혜의 철벽 방어를 뚫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유승민이지. 무슨 소리야? 안희정이지. 안희정? 뭐든지 선의로 해석한다는 순수남, 정치 그딴 식으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지금 내 말도 선의로 받아들이겠지. 유승민이라, 그 딸이 20대 초반인데,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수억대 예금을 모았다고 하는, 그 신의 딸의 아버지? 아니, 청년들이 억대 통장은 하나씩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억대 용돈 못 주는 무능한 할아버지가 문제지. 그 남자라면은 모두 순정남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무조건 의심의 눈초리로만 보는 고약한 할아버지도 그 문제라고 봐요. 어이 씨발, 그냥 확 그냥. 자자, 이제 그만. 하여간 잘 나가는 정치권 동생을 두어서 덕 좀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두 어른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차를 시로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11개 계열사가 모두 전경련에 탈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탈퇴 의사를 통보한 이 회사를 시작으로 삼성, SK 등 4대 그룹이 모두 전경련을 떠났습니다. 현대차, 삼성, SK 말고 4대 그룹에 속하는 또 다른 회사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 창님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롯데그룹이지. 아니, 그렇게 갖다 바치고도 4등 안에 못 들었어? 네, 딴 기업이 더 많이 갖다 바친 거지요. 그것도 뭐야?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이지그룹. 박지만이가 회장인데. 박지만 씨가 현 정권 실세는 아니지요. 또 그만한 사이즈의 회사도 아니고요.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박 퀴즈 마칩니다. 피부의 이름
촛불은 합리적 언어가 비합리적 언어를 몰아낸 일대 사건.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베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님, 안희정 충남지사의 선의 발언. 이게 일파만파 큰 그런 논란을 이야기했는데 말이죠. 안희정 지사가 결국 사과한 모양입니다. 예, 오늘 4차 혁명과 미래인재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요. 서울 상공회의에서 열린, 거기 이제 축사를 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다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제가 그 점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제 그 JTBC 뉴스룸 그 인터뷰 이제 나왔는데요. 거기서도 사과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소신이다. 계속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인의 소신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치를 대하는 저의 태도는 어떤 분의 말씀도 액면가로 선의로 받아들여야 대화도 할 수 있고 문제 해결도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지만 그것이 최근 국정농단 사건에 이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까지 간 건 아무래도 많은 국민께 이해를 구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저의 이해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안희정 지사를 향해서 참 멋진 말을 했죠. 분노가 빠져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는 분노는 정의의 출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의의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 사랑이다. 그런 점에서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출발해서 정의를 실천하려 싸우고 그 완결은 사랑으로서 마무리되는 것. 이게 역사적인 사실 아닐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말을 철회한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예, 나의 본뜻은 이랬고 원래 주장하는 바도 이거였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에까지 적용한 것은 좀 부적절했다.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가슴을 아프게 했으니 이제 사과한다. 이런 그 취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에게도 선의가 있다. 이런 발언도 발언이지만은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에게 가르치듯 막 계몽하듯 이렇게 나오는 태도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이제 이 코너로 몰리고 그걸 이제 설명하려다 보니까 더 설명형이 되고 그게 이제 가르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인간이 원래부터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이건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서설과 성악설의 괴리. 예. 근데 이거를 어쨌든 너무나도 지금 척박하고 분노에 차 있는 국민들에게 정치의 영역에서 그 철학의 얘기를 했다는 점, 예, 그런 부분 조금 미스매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뻔히 보입니다. 이 중도화 그리고 우클릭 이게 사실은 진보 쪽에서는 자기가 가져올 표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기왕 그 국민 경선이겠다 싶어서 중도 성향의 덜어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까지 민주당 국민 경선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기가 이제 좋은 고지를 점하기 위해 그들에게 구애를 펼친 것쯤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놓고 전통적 야당 지지층에게 가르치듯 이 말하는 태도, 이건 사실 더 열받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쨌든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본인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어떤 차별화 그런 점에 좀 신선함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그 표를 더 끌어오려는 이제 그런 시도였던 것 같은데 약간 좀 과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명의 유력한 주자들의 화법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정치인이라는 게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을 어떻게 구사하느냐, 어떤 화법을 갖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요. 예. 일단은 그 DJ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을 했던 강원국 전북대 교수가 그 세 사람의 이제 화법을 좀 분석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온화하지만 강단이 있는 선비형,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소신과 지론이 있는 지사형, 그 이재명 시장은 투사형,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말은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가능하다고 해요.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그리고 꼭 해야 하는 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 사람 모두 해야 하는 말은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는 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주로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주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고, 이재명 시장은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을 다 같이 하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누구와 닮았을까? 강원국 교수는 문재인보다는 안희정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 사실은 지지율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손해 볼 수 있는데도 하고 싶은 말 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 대연정 발언도 그렇고, 그리고 그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그 전작권 문제를 가지고 그 예비역 장성들 앞에 두고 정말로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하고 싶은 말이라면 지지율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 그거는 노무현과 안희정이 닮았다 이렇게 보았고. 아니 근데 지지율 때문에 우클릭 중도 발언한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보이던데. 예, 그렇게도 보이는데 어쨌든 이 지금의 어떤 자신들 가치 있는 그 전통적 지지층 거기서는 논란이 될 만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말대로 이게 정말 본인의 철학이고 이제 소신일 수 있으니까요. 그 어떤 수위 같은 걸 이제 조절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유사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는 오히려 노무현보다는 DJ를 닮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을 함으로 해서 그게 오히려 이제 지지층의 이제 이반 등을 돌리게 하고 이런 실패를 이제 반면교사로 삼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본 거고. DJ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은 국민보다 반부 앞서서 나가야 한다.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지론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거와는 조금 달랐고 조금 더 내가 돌파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DJ를 닮았고 실제로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신중하다, 뭐 흐리멍텅하다, 뭐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도 이제 막 치고 나가질 않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다 국민보다 이제 반보 앞서 나가야 한다는 DJ의 리더십, DJ의 철학, 화법을 이제 다 닮은 게 아닌가. 강원급 교수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은 하고 싶은 말과 이제 듣고 싶은 말 다 같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고, 예. 세 명 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유머, 개그 코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한성한 영산대 교수가 이제 페이스북에 또 쓴 글이 있습니다. 이 3인의 화법에 대해서 뭐라고 비교를 했냐면, 문재인 전 대표는 준비된 대로만 답한다. 읽기 아니면 암기다. 예. 그래서 유연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안희정 지사는 지성의 측면에서는 문재인보다 비교 우위를 갖지만 철학이 문제다. 그래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시장은 말 하나하나가 전곡을 찌르고 표현이 정확하며 기발하지만 치열한 삶을 살아선지 언어가 좀 척박하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성장한 그 필부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들의 마음을 못 움직인다. 상당히 좀 그럴듯한 분석인 것 같아요. 다 조금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재밌네요. 예. 하여간 유머 감각이 모자란다는 점, 그 점은 사실 좀 제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잘 웃기질 못해요, 이분들이. 제가 한 4파전을 벌였다면 또 보완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또 다른 당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국회에 들어가셔서 사실은 좀 개그 DNA를 더불어민주당에 좀 널리 퍼뜨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막말 파문 때문에 아쉽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런 개그를 잘 소화를 못할 분들이에요.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 꽤 그래도 유머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뭐 지금은 전직이 됐습니다만은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 또 정봉주 전 의원도 그렇고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도 상당히 이분이 재밌는 분이거든요. 그러신가요? 예. 그 어른도 참 아주 재밌는 분이어서 맘마이스에 한번 모시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지금 이분이 당적이 없죠? 지금 바른정당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남경필 지사 캠프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마 입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에 그 바른정당을 막 비난하길래 이분 뭐 여기도 안 들어갔구나 싶었는데 그랬군요. 자, 이분이 회고록을 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 회고록 이름은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는 제목이고요. 예. 그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 이제 연재했던 내용을 이제 엮어서 한 권의 단행본으로 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은 고려시대 묘청의 서경천도 실패를 조선 역사 1000년내 제1대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나는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조선 역사 1000년내 제1대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10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에 각종 영화나 연속극의 소재가 될 것인데 우리는 이 비극의 드라마를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희극으로 바꿔야 할 역사적 사명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적었고요. 예. 그리고 이 정두원 전 의원 사실은 MB 정권의 개국공신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MB를 이제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인데 그 후에 형님한테 밀렸죠. 이상득 MB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한테 밀려서 권력투쟁에서 밀려서 이제 저축은행 사건으로 수사도 받고 나중에 이제 무죄로 풀려나긴 했는데요. 그랬던 정두원 전 의원 MB 정권에 대해서는 이제 실패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럼 왜 실패를 했냐? 서울시장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 때까지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을 견지했지만 집권하자마자 구호만 내걸고 친기업 반서민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 MB 정부의 그 간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이것도 그 MB 특유의 업적주의 사고가 투영된 잘못된 결과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MB는 임기 내 빨리 끝낼 목적으로 본류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지천 사업을 하는 식으로 그 사업을 거꾸로 진행했다. 역사에 남는 추앙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MB의 업적주의 사고가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 4대강 사업이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예.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이명박근혜 정부를 이제 모두 까기 한꺼번에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예.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오히려 몇 차례의 도발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5차례 핵실험 등 남북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부처 장관에게 인사권을 좀 위임을 하고, 그리고 공천권과 뭐 검찰 권력의 분리 독립 뭐 이런 대안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정두원 전 의원 이거 뭐 주변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경계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어느 정파에서도 사실은 속하지 못하면서 모두 까기의 신공을 발휘하고 있는 분인데 남경필 지사 캠프에 들어가서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다. 모처럼 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팟캐스트나 이런 데 참 어울리는 분들 아닙니까? 네. 한번 맘마이스에서 섭외를 해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영진 최욱 씨가 네. 이분은 거의 핵 노잼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무척 재미없다고. 언니가 보고 있다에 네. 한번 모셨거든요. 그 낙선 직후에.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좀 재밌는 얘기를 했죠. 나는 떨어질 줄 알았다. 사람들 만나보니까 분위기가 다르고 새누리당도 망할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콘텐츠의 새로움이 아니면은 그 드립으로 재미치는 그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맥락의 재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정두원 의원을 잘 모르는 분들은 뭐 그냥 건조한 정치인 정도로 아는데 그분이 가수입니다. 그렇죠. 네, 앨범도 냈고요. 잘하죠. 그런 정두원 의원의 그 신공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하간 그분이 MB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도 처절하게 성찰을 냈고, 박근혜 정부는 뭐 아주 생양아치로 규정을 하면서 대선 때 박근혜를 안 찍었대요, 이 양반이. 안 찍었다고 고백했죠. 도저히 찍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운데 찍었다. 아주 재미있는 분입니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인권운동가 고상만 반장 만나겠습니다. 자, 고 반장님.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번째 책인데요. 예. 고상만의 수사반장. 우리 김 PD님께서 직접 장명해 주신 이름이잖아요. 뭐 장명이라고 하긴 부끄럽습니다. 이미 있던 수사반장이기 때문에. 예. 2014년도에 우리 김용민 PD님께서 방송을 좀 국민 라디오에서 좀 같이 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미리 장명을 해놨다고 해서 그게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고상만의 수사반장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잘 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한 2년간 제가 방송을 해왔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방송을 제가 보니까 총 108개를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많은 분들한테 반응이 뜨거웠던 그 에피소드를 엄선해서 27꼭지를 정리해갔고요. 이번에 고상만의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3인 출판사에서 책을 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고상만 반장 같은 자세로 경찰이 또 군이 검찰이 수사한다면은 이 땅에 눈물 짓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던 전인범 장군 관련한 논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반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결국은 이러저러한 사유. 사실은 이제 그분이 물러나지 않았으면 제가 저한테 들어온 제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굉장히 국방부 장관 만약에 인사청문회였다면 도저히 통과하기 어려울 지경에 놀랍고 새로운 제보들 또 육사 동기생들 중심으로 해서 또 들어온 제보라 상당히 신빙성 있는 여러 제보가 있었는데 일찌감치 그만두셔갖고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전하지 않은 상태로 끝나서 뭐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잘 챙겨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전인범 장군과 관련한 이야기를 언급하니까 트위터에서 한 200분 정도가 빠지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빠진 건 처음이었어요. 여태까지 늘 만나다가 갑자기 트위터에 친구들이 백도한 걸 처음 봤는데 이게 저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응원하면 그 학생운동 할 때도 그랬고요.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했고 학교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했던 건데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충고하고 조언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이제 상당히 서운해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분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인범 장군이 사병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잘했고 또 뭐 참군인으로서 뭐 역할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진짜 그 생각합니다. 저 말고도 정말 이 나라에 제대로 된 국방부 장관 후보감들 엄청 많이 있어요. 그 군인도 사랑하고 그 목숨도 아껴주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 훈련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러면서 강도 높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너무 쉽게 사병의 목숨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좋은 그 권한 있는 자리에 가갖고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저는 좀 해먹던 사람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쪽에서 해먹던 사람이 정권 바뀌어서 또 여기 와갖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로 바뀌는 것. 그게 저는 진짜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이 오는 정권 교체가 되도록 더 사랑할수록 강도 높게 비판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유, 전인범 장군과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냥 이게 언론에서 일부 단면만 보여주는 거 그걸 보면서 이제 저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렇죠. 검증을 좀 해야죠 우리가. 안타깝게도 참 이 정치 지도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동지적 관계 혹은 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협력자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메시아 대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의 그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 이겁니다. 아마 이제 김 PD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육군 장교 한 명이 판문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른바 판문점 의문사로 유명한. 아이고, 그 김은중이 사건임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과연? 있을 겁니다. 예. 김은중이라고 아마 이제 이름보다 더 유명한 것은 이제 아버지가 별 3개, 육군 중장이라고 하죠. 별 3개를. 육군 중장의 아들, 그리고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그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바로 이 사건이 1998년 2월 24일 날 판문점 241 GP 3번 벙커에서 발생했는데요. 예. 그 사건이 어느덧 내일 모레면 만 19년이 지나가는 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19년이 지나가는 지금에 이 사건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이 도대체 뭔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방송에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된 게 24일 날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약 석 달여가 지나가던 그해 98년도 5월 15일 날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제 50대 초반이었던 바로 김은중이 아버지 3스타 출신의 예비역 육군 중장이 찾아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분이 군인인 줄 몰랐어요. 흔히 이제 장군 하면 떠올리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손이 막 두텁고, 예. 그리고 막 목소리 좀 우렁차고, 약간 허세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이 이제 흔히 장군, 뭐 전인범 장군이 바로 그렇게 두터운 손, 뭐 짝달하지만 그래도 뭐 당찬 모습 뭐 이런데요. 이 김은중이 아버지는 오히려 학자에 가까운 풍모, 굉장히 조용하고 논리적이었죠. 예. 아시는 것처럼 전인범 장군은 이른바 행정장성이라고 해서 야전사령관에는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려진 거하고 좀 다르게 그 행정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이제 장성으로 쭉 온 분인데 반면에 이 김척 장군은 야전사령관 출신이었습니다. 97년도 11월에 전역하기 전까지 북한과 가장 밀접한 전선을 담당하는 1군 군단장을 지내셨고요. 예. 그리고 70년대 초반 투임 장교 시절에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월남의 파병대에서 참전했던 군인이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전형적인 무관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비극을 겪게 된 거는 36년간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한 지 불과 석 달 만의 일이었어요. 예. 이 아버지가 중장을 하고 별이 4개면 이제 대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왜 대장을 못하고 별 4개로 승진하지 못하고 별 3개로 물러나느냐. 여담인데요. 이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얼마의 돈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참, 이게 뭔. 네. 그런데 예. 자기는 그렇게 군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장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당당하게 군복을 벗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역을 하고 석 달 만에 아들 김훈을 그렇게 잃고 난 다음에 예. 처음으로 자신이 한 결정을 솔직히 말해 후회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고통스럽게 독백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예. 바로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군인의 길을 가겠다면서 육사를 선택했던 그 장남의 어처구니 없는 의문사를 겪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자신이 걸어왔던 36년간의 군인의 삶이 부끄러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셨어요. 예. 이때 당시에 김은중이가 6년간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30년
부자가 합쳐서 도합 42년간 나라를 위해 그 나름의 방식으로 충성을 다한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의문의 죽음으로 잃고 난 후에 자신이 목도한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국방부의 수준을 보고 자신은 정말 참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적어도 자신은 조국을 위해 베트남 전쟁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3년간 싸웠고 그것이 군인으로서의 당연한 충성이라고 믿고 자신은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자식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걸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워갔고요. 차라리 죽고 싶었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고백을 하셨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정말 자기가 처절하게 느꼈던 깨달음이 하나 있었다. 그게 뭐였냐면요. 육군 중장 출신인 나조차도 이럴진데 하물며 일반 국민의 부모가 당할 고통과 상처는 어떻겠는가라는 이걸 깨달으면서 나라도 반드시 내 아들의 진실을 밝혀서 이겨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분이 19년간 싸워온 이유였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김 PD님. 김은중이 아버지가요. 예. 사실은 국방부로부터 여러 차례 지난 19년 동안 수없이 많은 회유를 받았었습니다. 아들이 자살이라는 것만 인정을 해라. 그러면 바로 순직 처리해주겠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지난 19년간 아들의 순직을 위해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을 거부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나는 내 아들이 지금 벽제에 있는 군병원 창고에 방치돼 있지만 내 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서 싸워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아들 훈이도 비록 창고에 방치돼 있지만 이런 상태에서 불명예스럽게 국립묘지에 가는 걸 원하지 않을 거다. 진실을 원하는 거다. 국립묘지 안장이 아니라 나는 진실이고 또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 내 싸움의 전부다. 그러면서 이제 거부하셨는데요. 핵심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김은중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게 정말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한 쟁점, 논쟁,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미국에서 권총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 누가 총을 쐈는지를 밝히는 방법 한 가지 가지고 기준점을 삼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쟁과 꺼리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성냥 켜보셨죠, 김 PD님? 예. 성냥 켜고 난 후에 손에 냄새를 맡아보면 그러면 황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 황 냄새가 나는 이유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성냥이 폭발하면서 그 황이 이제 손에 가루 형태로 묻기 때문에 손에서 이른바 이제 황 냄새가 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권총을 쏘게 되면 권총에서 엄청난 양의 안티몬과 바뮴이라고 하는 화약 물질이 폭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총이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는 건데요. 그 총에 방아쇠를 당기면 반드시 방아쇠를 당긴 사람의 손에서는 이 화약흔이 검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은중이가 만약에 국방부 주장처럼 스스로 자신에게 지급된 권총으로 자신의 이마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하면 반드시 김은중이의 손에서도 화약흔이 검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은중이의 손에서는 일체 오른손에서는 화약흔이 검출된 바가 없어요. 이건 스스로에게 총을 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김은중이에게 총을 쐈다는 증거가 되겠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좀 제가 예로 들어서 더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도 12월 7일 날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고였는데요. 당시 32살의 데이비드라고 하는 아버지가 학교 운동장에서 어린 아들 2명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예. 그만 집을 얼마 앞두고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 2명 보고 뒤에서 좀 차를 밀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 그 순간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 만취한 20대 청년이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그만 그 아버지 차를 뒤에서 밀던 두 아들을 덮치고 만 거예요. 아이고 이런.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고 아버지가 돌아서 보니까 두 아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데이비드 경악했는데 잠시 후에 출동했던 경찰이 체포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만취한 20대 청년이 아니라 아버지 데이비드를 체포하게 됩니다. 네? 왜요? 현장에 도착을 해서 경찰이 이제 만취 운전자를 체포하려고 차량에 가봤는데 놀랍게도 그 가해자였던 만취 20대 운전자가 머리에 총을 맞고 죽어 있었던 거예요. 아유야. 그러니까 경찰은 아들을 죽게 했던 이 가해자를 이 아버지가 격분해 갖고 현장에서 총으로 쏴서 죽였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살인죄로 체포한 건데요. 그런데 데이비드는 억울하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주장과는 상관없이 이 살인죄로 기소된 데이비드는 갈수록 불리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데이비드는 이제 사고 직후에 가해 차량에 가보니까 이미 누군가에게 총을 맞아서 이 만취한 가해자가 죽어 있었을 뿐 자기는 총을 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청년을 죽게 했던 그 총알을 분석해 보니까 평소에 데이비드, 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권총 모델하고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이 권총이 사고 직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권총으로 쏘고 그리고 그 권총을 없애버렸다. 이러한 이제 수사 결과도 있었고 또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 데이비드가 사고 직후에 권총을 가지고 가서 그 사망한 청년의 차량 앞에서 총격을 가하는 것을 본 목격자까지 나타난 겁니다. 야, 참. 틀림없죠. 목격자까지 이 법정에 나와서 이런 증언을 했는데 누가 봐도 데이비드가 범인이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다가온 2014년 8월 27일 무려 이 사건 발생 후 근 2년 만에 판결이 내려지게 돼요. 자, 그때 판결 뭐라고 나왔느냐. 법원은 이 아버지 데이비드에 대해서 살인죄로 기소된 그리고 이렇게 증인과 증거가 명백한 이 사건 결론 뭐였냐? 충격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어이구.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판결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이렇게 모든 증거가 데이비드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하던 그때에 바로 이 아버지 데이비드의 변호인은요.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한 진실 하나를 떠올리는데 바로 그것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여해왔던 법의학자였습니다. 그 법의학자를 증언대에 불러서 이 변호인이 물어봐요. 자, 피고인 데이비드의 옷과 손에서 권총 화약흔이 검출된 사실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법의학자가 뭐라고 답을 했냐? 아니요. 화약흔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로 기소된 데이비드에게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총을 발사하면 반드시 발사자의 손에서 화약흔이 검출돼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화약흔이 검출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권총 사고로 누군가가 방 안에서 2명이 죽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경찰과 법의관이 와갖고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의 양손을 다 깨끗한 거즈로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 중에서 손에서 화약흔이 검출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상대방을 쏘고 자기도 총을 쏴서 죽은 걸로 결론 내리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비드가 만약에 그 사망한 만취 청년을 쐈다고 한다면 반드시 손과 옷에서 화약흔이 검출돼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데이비드의 손과 옷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는 데이비드가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는 과학적 증거다. 따라서 이게 무죄 선고가 내린 건데요. 김은중이 역시 바로 그런 겁니다. 김은중이가 당시에 썼던 권총이 베레타 9이라고 하는 권총인데요. 이 권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권총이에요. 따라서 총을 쏘게 되면 뿜어져 나오는 화약흔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권총으로 김은중이가 자살하기 위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면
김은중의 손에서는 반드시 엄청난 양의, 분명한 양의 화약흔이 검출돼야 정상적인데, 자, 이 결과는 뭐였느냐? 미 범죄수사연구소가 증거추적 감정보고서라고 하는 자료를 작성을 했어요. 이게 사건 발생 직후였던 98년도 3월 25일, 예, 약 한 달 하루 후에 작성된 미국의 범죄수사연구소 그 보고서인데요.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인 김은중이의 손에서 뇌관 하약 잔재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쏘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주의 문구를 보고서에 남긴 겁니다. 즉 김은중이가 총을 쏘았다고 자살로 단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가 지금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김은중이의 억울한 고통 계속되어야 하고 또 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는 그 아버지의 투쟁, 이거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느냐.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타살 논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제 분명히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김은중이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명백한 타살을 자살로 우기고 거짓말하는 국방부의 양심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19년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2월 24일이 만 19주기를 맞이하는데 그 영원한 청년 장교 김은중이의 명복을 빌고요. 20주기가 되기 전 내년 2월 24일 이전에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지난 2009년도에 예산 낭비라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해체시켰던 군웅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다시 발족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군웅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격 정치 논평에서 이 주제 다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다루는 대선 주자는 누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직접 들은 거는 문재인 후보 캠프 쪽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미 군웅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또 진실화해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기구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쪽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아마 이재명 시장님도 분명히 그러한 입장을 갖고 계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다른 후보도 동참하겠죠. 설마 국방부에게 선의가 있다라고 믿겠습니까? 네. 오늘 방송을 다른 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서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병제 논쟁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례적으로 또 남경필 지사도 그 공약을 지피고 있고 굉장히 좋은 공약이고 저도 근본적으로는 찬성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병제 전에 징병제를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더 높다고 하는데 저는 징병제든 모병제든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의무 복무를 위해서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애국자다. 그 애국자가 왜 목숨을 끊었는지 밝혀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또 다른 의무다. 저는 이것을 국가가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방부가 왜 자살한 사람을 책임져야 되냐라고 하는 반문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자살할 군인 아니라고 하면서 징병한 건 국방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 군인이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징병을 잘못했거나 또는 관리를 잘못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징병할 권리만 있고 그 징병한 군인이 목숨을 잃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왜 안 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쁜 놈이라고 치탄하는 아주 지독한 사형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형수가 어차피 내일 사형이 집행될 건데 오늘 만약에 자살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교도소장 이하 모든 교도관들 다 징계받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군대 간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것을 자살로 했다고 처리해요. 그런데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고 자살이면 누구도 처벌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부대관리 훈령에 의하면.
자해로 인한 사망은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살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군은. 예. 그런데 저는 특별한 예우나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나쁜 짓을 해갖고 사형받은 그 사람만큼만 예우해달라는 게 군 유족들의 요구인 거거든요.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방치했다가 그러면 자살했어요, 끝. 그리고 다음에 부족한 숫자만큼 또 징병하면 된다라고 하는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야만적이고 끔찍한 징병제도 이거는 아니다. 징병제 할 거면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고 군인이 그 안에서 죽으면 큰 부담을 가져야 저는 더 이상 군인이 죽지 않는 나라가 될 거다. 예.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상만 반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락스가 네 락스냐? 예, 산신령님. 이 알콜솜도 네 알콜솜이냐? 네. 그럼 이 탈취제도? 네, 다 제 거예요. 야, 잠깐만, 뭘 그렇게 많이 쓰냐? 에이, 이 정도는 써야 안전하죠.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거라. 인터넷으로 클린비아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음식을 먹은 뒤 칫솔질을 바로바로 하는 습관은 참 좋은 습관이지만 자주 닦는다는 핑계로 1, 2분만 치약맛만 볼 거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칫솔질을 할 때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하셔도 안 됩니다. 치카치카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예,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분노. 예.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렵나요? 예, 예전에 그 분노하라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걸 어디 가서 소개를 하는데 잘못 읽어가지고, 네. 분뇨하라라고 읽었다가 아주 큰 웃음을 자는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오늘 유력 대선 후보들 사이에 분노 네. 논쟁? 예. 분노를 둘러싼 논쟁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제가 생각하는 분노란 무엇인지, 금방 말씀하신 스테판 에셀이라는 프랑스의 사상가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100세 가까이 사셨죠? 그래서 넘었나요? 예. 분노하라를 쓴 게 94세라고 그러니까, 그 100년 인생을 앞두고 이런 청년의 정신으로 전 세계의 부조리에 대해서 맞서 싸운 아주 멋진 윤리적 결단을 통해서 분노하라고 외친 스테판 에셀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와 참여하라라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예. 그 원서는 한 30페이지 남짓된다 그래요. 우리 책으로 번역된 건 한 80페이지 남짓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참여하라. 그러니까 분노하는 자는 참여해야 한다라고 읽을 수 있겠죠. 두 권의 팸플릿 형식의 책자를 통해서.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스튜이에서 강연과 그 대담이 실려 있는 분노한 사람들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공감하라, 행동하라, 참여하라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 세 권을 아우르면서 분노란 무엇인지, 분노의 용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먼저 이 분노와 증오는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좀 어감이 좀 많이 다르죠? 예. 사전적으로도 물론 다르지만 어떤 사회적 용법으로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분노라 그러면은 물론 개인적 의미의 분노도 있지만 대개의 분노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증오는 어떤 개인적 그 감정에 치중된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분노를 얘기할 때는 분노의 그 사회적 정치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래전에 얘기했듯이 김소영이 어느 날 고국을 나오면서라는 시에서 예.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라고 했던 구절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예. 물론 작은 일에도 분개할 수가 있죠. 예. 근데 누구를 향한 또는 무엇을 향한 어떤 분노인가를 물을 때 예. 오늘 우리는 스테판 에셀의 말을 빌어서 사회적 정치적 의미의 분노로 좁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고요. 이 금권 정치하에서 빈부격차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고 그리고 소수자 차별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분노하는 건 분명히 어떤 정의를 길어올리기 위한, 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의미 있는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분노를 물론 정치 지도자가 사용할 때는 피바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남경 씨가 얘기했는데 예. 물론 맥락을 정확히 읽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정치 지도자가 사용할 때 그 분노의 의미망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정 씨는 분노를 증오로 본 것 같죠? 네, 그렇게 읽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두 분 사이뿐만 아니고 이 논의를 통해서 생산적인 그 논쟁이 이루어지고 또 정말 어떤 분노인지 무엇을 향한 분노인지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또 분노의 방법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무엇 또는 누구를 향한 분노인가 어떤 분노인가 또는 어떤 대상을 향한 분노인가를 우리는 명백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간 세력들 이 빈부격차를 심화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한 폐쇄로에 갇힌 자들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소수자를 차별하는 자들 그리고 환경을 위기로 몰아가는 자들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는 정당한 분노죠. 예. 이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분노라는 걸 개인적 감정으로 환원해버리고 이걸 증오와 동의어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분노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어떤 창조적인 의미를 잃을 수가 있다는 게 스테판 에셀의 논의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분노하라 이 책에서도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듯이 결정적인 건 이 빈부격차 문제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 그리고 글로벌 환경 파괴. 그리고 전 세계적인 테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얇은 책이지만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칩니다. 물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이 스테판 에셀이라는 그 존재, 그러니까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또 수용소에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고 그리고 유태인이면서도 이스라엘에 저항하고 그리고 이 글로벌한 상황에서 정말 평화롭고 자존감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실천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분노라는 말은 분명히 우리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요즘에 창조라는 말이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분노라는 말의 막바지에서 스테판 에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항 그것은 창조이며 창조 그것은 저항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저항을 뒷받침하는 게 사회적 정치적 분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스테판 헤셀은 계속 강조하는데 분노 이후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분노만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분노를 양식으로 한 저항, 그리고 이 저항을 창조로 전환하려면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의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게 참여로 이어져야 할 텐데, 뭐 투표도 얘기하지만 다양한 참여 방식을 통해서 NGO의 참여나 뭐 여러 어떤 시위의 방식이나 여러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비폭력적으로 분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폭력의 문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해 왔고 또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스테판 헤셀이 얘기하는 건 바로 비폭력적 분노를 통한 저항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폭력을 볼 수밖에 없고요. 더 큰 폭력 앞에서 우리들의 폭력은 제압당하는 순간 더 많은 냉소주의나 체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려인 것 같아요. 예. 두려움을 내던지고 분노할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강조해야 할 건 분노하라라는 말의 원제가 프랑스어의 원제가 앵디그네부라 그러는데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앵디그네란 말 속에 디그너티라는 말, 존엄성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존엄성을 확보하고 확인하는 자에게 분노는 권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바로 분노라고 스테판 헤셀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드가 모레이라는 사람의 얘기도 인용하는데요. 인간은 나비로 변신할 수 있는 애벌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비로 변신하기 위한 진정한 인간으로 변신하기 위한 이 애벌레의 노력 중에 하나가 이 분노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강력한 에너지원으로서 분노를 상상할 수 있어야지 분노가 어떤 복수의 의미로 전용된다거나 예. 또는 개별적인 증오로 이게 환원된다거나 그런 건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분노할 일이 없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렇죠. 유시민 전 장관이 항소 이유서에서 남긴 아주 멋있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시대 분노와 노여움이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할 수 없다. 네. 이런 말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데 네. 근데 안희정 기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분노를 조직화하지 않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글쎄요, 그게 정확하게 그 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맥락을 정확히 읽어야 할 텐데, 얼마나 딱 따서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얘기 과정이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예. 분노를 조직화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운동이죠. 예. 예. 이 세상을 바꾸는 그 방향성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분노를 조직화하지 않는 개별적인 분노, 어떤 그 양심에 따른 분노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건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떤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노를 조직화된 폭력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마 폭력이라면 제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예. 어떤 민주주의적인 틀 안에서 분노의 표출을 얘기한다면, 또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비폭력적인 분노라는 걸 얘기한다면은 분노를 조직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 그건 예. 저항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예. 개별적인 분노에 머문다면은 그건 우리가 얘기했던 또 스테판 헤셀이 얘기했던 분노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분노와 참여 관련해서 분노를 조직화한다는 맥락하고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스테판 헤셀이 롤란트 메르크라는 사람과 대담하면서 한 말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 분노와 참여는 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분노할 줄 알아야 비로소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한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노와 참여는 시작일 뿐입니다. 단지 시작일 따름이지요. 우리는 분명 용인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새로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른 세계는 시대 경험에서 탄생하지요.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자식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면 작은 것에 연연하기보다 커다란 전체를 염두에 두게 되죠. 예.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문턱이라 부르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공감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옛 세계와 공감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새로운 세계 사이의 문턱에 살고 있어요.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 이것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회 참여를 진전시켜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공감이라는 단어도 잠깐 걸릴 것 같습니다. 이른바 선이라는 문제와의 연결성에서 그러는데 이 공감이란 누구를 향한 공감이라는 게 문제죠. 어떤 대상, 누구를 향한 공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고통받는 자들, 힘겨운 노동자들, 그죠? 그리고 이 집 없는 자들, 또 어떤 불안 속에 떠도는 이 난민들, 이들에 대한 공감은 분명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 범죄자들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감이 어떤 방향성을 택하느냐, 이 점은 뭐 스테판 헤셀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얘기할 때 분노의 대상,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노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참여와 연대를 이어져야 하겠죠. 그리고 이 연대가 분노를 조직화하는 게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뭐 분노의 심리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거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체념이나 냉소 또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되게 히스테리성 분노인 경우가 많아요. 예. 분노한 사람들에게란 책의 뒤에 후기를 쓴 홍세화 선생도 얘기하는 것인데 한국 사회에는 분노까지도 수입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회적 정치적 운동 이건 조직화된 운동일 수밖에 없겠죠. 예. 저는 느슨한 연대라는 말 좋아합니다만은 어떤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이런 싸움으로서의 조직은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은 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 혁명의 승리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에게 분노는 정당하죠. 예. 그런데 우리에게 분노는 오히려 냉소나 어떤 체념, 어떤 비웃음, 조롱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국 사회도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분노의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스테판 헤셀의 책 분노하라 참여하라 예. 분노한 사람들에게 이 세 권의 책이 세 권입니다만은 얇은 책이어서 그렇게 읽는데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많이 동의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얇은 책이지만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라.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동산사에서 협찬하는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정복 보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정복의 저자는 바로 저 김용민과 김남영 작가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캐리커처를 담당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정복은 국제뉴스에 숨어있는 맥락을 또 배경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국제뉴스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정복. 당첨된 분에게는 제 사인이 담긴 책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책과 함께 선글라스도 보내드립니다.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펜학스가 협찬해 주셨는데요. 네,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왔고요. 세상에 없던 디자인으로 각광받고 있는 코페낙스 아이웨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거제도 펜션, 네, 두모실 펜션 이용권을 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 찾아주시고요. 자,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또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 이용권도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 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보기 가운데 최종 변론의 변, 이 변과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단어를 골라달라 이랬었죠. 정답은 변호사였습니다. 자, 정답자 피에리아님, 뱀 같은 법꾸라지들이 구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포노라이님, 죄 짓고 나쁜 짓 해야 떵떵거리고 사는 나라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평범하게라도 살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피바 퀴즈 당첨자도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보내드립니다. 자, 어제 피바 퀴즈는 박근혜 측 변호사 김평우의 아버지가 누군지 맞히는 거였지요.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삿대질과 막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김동리 시인이었습니다. 정답자 우리 거트님인가요? 예, 하여간 박근혜는 탄핵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살만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잃어버린 상식을 찾아서님, 헌재가 드디어 박근혜의 치졸한 시간 끌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반드시 탄핵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 2부 마치겠습니다. 조간 브리핑에서는 우병우의 구속 여부를 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